한국문학 전문가 발제, 한국문학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 첫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의 첫 문을 열어주실 유성호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호 교수님이 자리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유성호 교수님은 문학평론가이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한국시학회 회장과 한국문학연구학회 회장, 한국문학번역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문학 연구와 비평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또한 침묵의 파문, 서정의 건축술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한국시의 미학과 문학적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해 오셨으며 팔봉비평문학상, 대산문학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수상하며 그 학문적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계문학의 흐름 속에서 한국시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성호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준비한 원고를 처음에는 읽을까 아니면 강연 형식으로 할까 고민했다가 후자를 좀 택하면서 가끔 글을 좀 참조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획을 처음 할 때 아까 우리 나이덕 시인의 기조발제에서 언급됐지만 장르 간 불균형이라든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이제 소개하고 확산해 가는데 소위 윈도우라고 하죠. 창이 될 만한 어떤 범주를 생각해 볼 때 장르적 불균형의 핵심에 늘 그 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그 소수자 의식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르 문학이나 또 어린이 문학에서 새로운 이제 장르적 융합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세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시는 뭐 가장 오래된 장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숫자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시의 나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제 세계 문학에 편입되는 속도나 확산도가 서사에 못 미치니까 그런 이제 바람들도 생기고, 또 최근에 어쨌든 국제적인 그 평가 기준에 한국 시인들이 속속들이 호명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 가능성도 많이 열리고 있고,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저는 노벨상이라는 건 좀 키워드를 창을 포인트를 맞췄습니다만, 한국 시가 앞으로 세계적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에 어떻게 편입 혹은 이렇게 착근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조금 고고학적인데요. 글이. 먼저 그 세계 문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괴테와 마르크스가 처음 독일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개념이, 이제 그걸 제가 첫 장에다 쓴 건데, 가령 그 제 경험적으로 보면 저희 집에도 세계문학 전집이 있었어요. 그치만 뭐 경험적으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개 언어권으로 보면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러다가 아시아에 대한 조금 호감이 있으면 일본 문학 소수. 그러다가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그 이제 문학상 수상 이후에 일본 문학이 특히 인제 조금 소개되는 그런 흐름 정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뭐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뭐 그리스나 이런 문학들도 얹혀 있긴 했지만 뭐 주류가 되기에는 태부적이었고 대체로 영독 불러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목록에 당연히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 문학의 범주에 거의 호명이 되지 않았고, 예외적 개인들, 그야말로 뭐 타고르나 뭐 이런 분들만 마치 예외자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세계 문학이라는 범주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세계 문학이라는 범주는 우리 국민 문학, 그러니까 민족 언어로 자신의 그 민족적 경험을 썼던 문학 중에 사실은 어 번역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세계인, 이때 세계인이라는 건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언어권을 넘어서 보편적인 어떤 인류 보편의 공감을 가진 그런 가상적 실제적 독자들이 수용함으로써 세계 문학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획득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세계 문학인 건 없는 거고 그 우수한 국민 문학 중에 이제 번역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글로벌 확산을 하면서 세계 문학의 이게 심장부로 이렇게 확산돼 가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1960 년대 이전에는 거의 호명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1970 년대 뭐 소위 AA 그룹의 발견. 뭐 우리 아시아에서도 70 년대 이후에는 저기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서 상당한 아시아 작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로터스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 아시아인들의 어떤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측면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는 노벨상 수상자를 소수 발생시키면서 세계 문학으로 스페인어권으로 확산된 그런, 조금 뭐 이렇게 방향은 또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이 인제 배제됐던 데서 저 선택적으로 흡수되면서 세계 문학의 서구 편향성 일종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물론 그건 서구 자체의 전략이기도 했고 세계의 어떤 정세의 어떤 틀의 변화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이제 제3 세계라고 불렸던 그 문학들이 세계 문학으로 편입된 지는 그리 역사가 오래되었지 않지만 착근되는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준 어 척도랄까, 실감은 부득이하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어워드가 그런 역할을 어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우리는 세계 문학 작품들이 어 앞다투어 인제 어 번역되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서구의 미번역 작품들도 있지만 그동안 시선을 돌리지 못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중요 작품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제국을 넘어 존재하는, 과거엔 주변부였지만 또 다른 중심을 형성해가는 새로운 세계 문학의 좌표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세계 문학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진정한이란 말은 참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러한 기율로 세계라고 참칭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적 제기를 서구 쪽에서도 했고 또 비서구에서 당연히 어떤 리액션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다고 노벨 문학상이 혹은 서구적 시선이 비서구적 어 문학계의 흐름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쪽문을 조금 열었을 뿐입니다. 어 그 쪽문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빛들이 그쪽을 쬐물어서 그쪽을 오히려 낡은 힘으로 또 반성적 시선을 또 유추하는 힘으로 작동해서 이 진정한 세계 문학의 심장이 인제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번역 문화의 변화를 또 이렇게 촉진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첫 장에 국민문학과 세계문학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벨 문학상 얘기를 이제 부득이 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노벨 문학상은 세계에 하고 많은 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이 원탑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또는 그 상징적으로 노벨상이 가지는 한국인들의 그 상징적 파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죠. 마치 올림픽 금메달처럼. 월드컵 월드컵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시운이 안 좋네요. 근데 월드컵 뭐 이렇게 우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방불할 정도로 마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 지점 같은 이상한 환각을 줬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노벨상이 가지는 그 뚜렷한 정치성, 그러니까 주류 수상자들이 누구였냐면 서구 유럽이죠. 유럽 백인 남성 소설가예요. 이 네 개의 주류가 있죠. 그러니까 타자는 비서구, 비유럽, 그러니까 비백인, 비남성, 비소설이에요. 이번에 한강 씨는 이 중에서 세 개가 타자가 걸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지금 서구 스스로
그러한 그 네 개의 주류적 흐름에서 균열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확장이고 어떻게 보면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포용적 공전인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스스로 했다고 하지만 바깥의 외부적 충격이 있었던 것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로 우리도 결정적인 현실감을 느꼈지만 이 세계 문학의 중심 주변의 정치학이 이제 좀 여기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서구 중심성이 비판되면서 노벨 문학상은 노벨 문학상 스스로 새로운 정치성, 새로운 지도를 재구성하는 장치로 변모한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된 거는 물론 뭐 한 20-30 년이라고 봐야 되지만 최근에 와서 흐름은 더 가팔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고 뭐 노벨 문학상 역사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나가고 그 확장 개념만 좀 말씀드리면 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리터러처라고 하는 이 문학은 지금 우리는 이제 본격 장르로 문학이라는 범주로 조금 첨예화된 허구적 글쓰기를 말해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원래 리테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측면으로 이 노벨 문학상이 좀 확장적으로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시나 소설 같은 순문학의 수상자들을 계속 뽑았어요. 또 아동 문학이 호명되고 또 여성 문학이 호명되고 이러는 건 이제 조금 한 1-20년 지난 다음이었고 근데 2차 대전 전후해 가지고 소위 인제 철학자, 정치인, 역사가들의 에세이 장르들이 수상을 하더니 인제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인 밥 딜런이 받아서 저도 그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인가요? 이게 환영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노벨 문학상의 일종의 자기 모순입니까?' 뭐 그런 질문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상식이 되어서 그 대중가요의 노랫말 그리고 물론 밥 딜런이 살아온 생애 그의 그 노랫말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인제 당연히 평가를 받은 거지만 거의 그다음에 우리 벨라루스 출신의 그 유명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작품들은 르뽀죠, 르뽀. 이건 비허구 장르예요. 비호구 장르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리테라라고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확장성을 노벨상 스스로 수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버트란드 러셀이나 뭐 처칠이나 아니면 여기 또 오이젠 뭐 또 몸젠 이런 사람들이 비호구 장르의 초기 수상자라면 밥 딜런과 알렉시에비치는 최근에 그 비호구 장르의 그 이제 문학 개념의 확장을 가져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성 작가는 뭐 그래도 뭐 아직 뭐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제가 이번에 해 봤더니 2003년 이후인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죠. 여기는 한 경연으로 이렇게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여성성은 남성성에 의한 대타적 말하자면 무슨 쿼터제처럼 여성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그 배치를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여성 작가들의 언어라는 것이 문학의 또 다른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의 문학적인 보편성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한양대학교 글 쓰는 제자들도 단연 여성이 많고요. 장르적으로 보면 제가 체감은 소설 쪽에 제일 이게 언밸런스가 큰 것 같고요. 과거에 비평 장르는 그래도 남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인제 그것이 무너진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학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고 그 저기 여성적인 여성적인 것이 품을 수 있는 물론 남성성이 대타영이고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문학이라는 저변을 바꾼 것 같아요. 물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바뀌니까 아마 수상자들이 여성성에 대한 그야말로 이렇게 할당제가 아니고 좋은 작품을 뽑다 보니까 여성 작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여성 수상자의 역사적 소수성에서 인제 여성이 갖는 보편성으로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어쨌든 노벨 문학상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건 아니면 어떤 수세적인 전략 차원에서건 이런 소수성을 향해서 질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니 모리슨 같은 유색인종 작가, 혹은 저기 누굽니까, 그 심보르스카 같은 유대 어 유대인들의 그 참상을 그린 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들에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유럽 스스로, 유럽의 시선이죠. 결국은 유럽 시선 스스로 타자성에 대해서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졌던 제국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적 기제를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일종의 아이러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유럽 중심주의에서, 백인 중심주의에서 이렇게 다양성으로 퍼져가는 역사를 노벨상이 가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루이스 글릭은 조금 독특한데요. 이분은 미국 사람이고 백인이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시를 제가 보면서 '야, 그 좀 약간 역전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수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끊임없이 집중을 하다가, 이분의 시는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종의 루틴, 일상, 이런 걸 적극적으로 오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주요 목소리로 했어요. 근데 이게 팬데믹 때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시류적인 흐름에 이 한 여성 시인이 가졌던 서정성의 그 지속성, 그리고 그 미학성, 이런 것들을 아마 보명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시의성이면 시의성이고 정치성이면 정치성이죠. 그래서 이 루이스 글릭이 미국 백인인데도,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지금 어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 이분이 자기가 노벨상을 탔는데 남자도 아니고, 어 소설가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닌데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 비유럽 시인이라서 매우 뜻밖이었다. 이게, 이런 것도 미국인들조차도 사실은 이 백인이라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노벨상에 관해서는 불균형입니다. 숫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흐름을 보면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서구 중심성이라는 건 미국을 포용은 하지만 대등한 지위에도 놓지 않죠. 그래서 저는 밥 딜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수상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던 인류에게 서정 시의 위안과 치유의 가능성을 주었던,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의 정치성이죠. 그런 것들을 호명하는 또 이례적인 풍경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노벨 문학상은 아시다시피 서구가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다음 백인이 아닌 유색인, 남성이 아닌 여성, 소설 장르가 아닌 시, 희곡, 르포, 대중가요에 이르는 다양성을 안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수상 기준의 변화가 20세기 세계문학 지형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물론 노벨 문학상이 서구 중심의 미학관을 버린 것이 아니지만, 노벨 문학상은 이제 사회적 약소자들을 옹호해 온 작가들을 찾아서 그 주변성과 외곽성을 평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문학의 지도를 새로 그려갑니다. 노벨상 자체의 변화든 외부적 요구에 의한 변화든 상관없이 노벨상이 가지는 그런 제국적 성격과 그것을 허물어가는 그 모습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 쪽 이어서 노벨 문학상의 시 쪽에서 누가 탔나 이런 걸 좀 더 고고학적으로 훑었는데, 이건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만큼 뭐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타고르 예이츠가 인제 전전에 받은 분들이에요, 2차 대전 전에. 근데 제 그냥 번역 작품을 통해서 얻은 후발적 지식으로 보면, 타고르는 인제 인도 분이지만, 그래서 벵고로로 썼어요. 좀 영어도 잘하셔서 영어로도 시를 썼습니다. 물론 이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인도 로컬한 캐릭터지만 사실은 에 영국 지배하에 영어권에 있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수상자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경계선이 있는 분이죠. 그다음에 그 예이츠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서구가 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복잡합니다. 이게
주류도 아니고 당연히 비주류죠. 아일랜드의 로컬한 속성에다가 어워드를 부여할 때는 그 소수성에 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예이츠도 20 세기 영문학 전체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컬트나 신화나 또는 신성한 초월성 이런 중세적 질서에 대한 그런 향수 같은 것들을 갖고 계셔서 아일랜드의 그 신화, 어떤 민족사적 경험 이런 것들이 유럽 중심의 관점에서 시라고 하는 소수 장르에 얹혀서 새로운 이렇게 일회성을 보여준 수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여기 이제 어 엘리어트가 지나고 저 네루다하고 바스 두 사람 다 이제 당연히 남미분입니다만 중남미죠. 중남미인데 이 두 분은 인제 아시다시피 두 분 다 정치인입니다. 일종의 네루다는 뭐 현역 정치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옥타비오 바스는 마르크스주의를 직접 받아들인 이렇게 논객이었고 뭐 시 쪽에 엄청난 시론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지는 전후 노벨 문학상에 마르케스가 이때 같이 인제 수상을 함으로써 이 남미의 소설가 시인 비평가들이 가지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순환사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조명되면서 이분들이 아마 시인으로 이렇게 호명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보르스카, 밥 딜런, 루이스 블링은 이제 저희 인제 뭐 그렇게 오래된 일들이 아닙니다. 하여튼 어 심보르스카는 뭐 지금 한국의 어 팬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외국 여성 시인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좀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또 그 예 2차 대전에서 벌어진 유대인 학살, 그 후에 스탈린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증언함으로써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었죠. 물론 사랑의 섬세한 어떤 서정적 형상화도 아주 뛰어난 시들이 많고요. 번역으로 읽긴 했지만 그의 시 중에 첫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정말 압도적이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이렇게 훌륭한 시인들이 호명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노벨 문학상 시인들의 특징은 어쨌든 저렇다는 겁니다. 아 자국 안에서 일국 안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저항성을 뗐다거나 아니면 반폭력, 반전쟁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밥 딜런도 우리가 65 년에 터진 베트남 전쟁과 종전할 때 고 10 년간 그때 밥 딜런의 대표작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중 가수이긴 하지만 세계적 의제인 이제 반전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한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노벨상의 흐름이나 시인들이 이렇게 선택되는 원리 자체는 아 특유의 시 장르가 가지는 그런 우리 장르론적인 수업할 때 시는 무엇인가 하면 기표 우위에 뭐 함축성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말을 하는 침묵의 예술이고 그다음에 라임이 있고 음악에 가깝고 이런 원론적인 것과는 조금 비껴가면서 그 시들이 민족 언어에 충실하고 자국의 언어 관습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혁혁하게 남기면서도 번역이 되었을 때 번역이 되었을 때 어떤 인류적인 공공적 의제를 갖고 있는가. 이게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노벨상이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현실성을 논의할 때 아 그거에 비해서 한국 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게 인제 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말인데 이게 좀 시원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제가 좀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래요. 한강 씨가 그 노벨상 수상할 때 선정 이유서가 아주 명문입니다. 아 영어로 읽어 보시면 더 명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국내 언론들은 그중에서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고 연약한 자들을 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강렬한 시적 산물이다 이렇게 세 개를 강조했어요. 물론 그 글의 핵심으로서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다 읽어 보면 그게 꼭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공들여서 모든 작품을 다 얘기하고 놀랐는데 그 포에틱 프로즈라는 게 뭘까? 제가 인제 노벨상 탄 다음에 인제 실온 시간에 그 포에틱 프로즈가 뭔지 니들이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한번 해 봐요. 근데 제 생각이 이래요.
한강 씨의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거는 소설을 시로 쓴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소설을 썼는데 그게 시적이다 이거예요. 장르로서의 시가 아니죠. 장르로서의 시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시라고 할 때 심상지리상의 시가 있잖아요. 한 편의 서사시다. 그리고 '야 그건 시 야 그게 시네.' 뭐 이럴 때 시. 그 시가 가장 근원적이고 발본적이고 서사적인 그 프로세스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순간적 충격들을 주는 그거예요. 한강 문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라는 게 행행행이 다 독립 메시지잖아요. 한강 문장은 원래 소설이 스피디하고 가독성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읽고 그다음 문장 읽으면 그다음 문장으로 잘 안 나오고 앞에 문장이 발목을 잡고 뒷 문장으로 못 나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뭘 읽었더라고 다시 보게 하고. 그 시를 닮았어요. 시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 시적인 것이 시가 하는 일이에요. 이 우리가 아까 말한 시론에서 정리하는 것이 시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게 궁극적인 시의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이제 그게 번역을 통해서 살아남고 세계인들이 모든 정치적, 역사적, 뭐 실존적 경험이 다 다른데도 수용할 수 있는 발본성, 근원성 그리고 어떤 그 알 수 없는 자신들의 도착어라고 하잖아요. 도착어를 받았을 때 그런 공감성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시인들이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인제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한강 씨가 수상했으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둥 뭐 인제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인제 현실의 문제고 그냥 미학적으로 말해서 이제 시인들의 부상이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디어 환경도 시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이 뭐랄까 시집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시에 대한 어떤 그런 과거의 소설은 원래 대중 장르지만 시는 대중 장르이지 한 번지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모처럼 지금 대중성을 갖고 퍼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을 다 종합해 보건대 앞으로 시가 과거에 서정주, 고은, 김지아 이런 분들의 사실 다 로컬리즘이셨죠.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건. 그러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여기에 이걸 안 넣고 있네. 죄송해요. 어 여기, 여기 네 분이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상의 뭐 위상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이제 문정희 선생, 김혜수 선생, 김희듬 시인, 이영주 시인이 나란히 국제문학상을 이렇게 수상함으로써 물론 수상은 이게 번역상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자기의 시집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 서구권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에서 이분들을 자신들의 수상자로 이미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독일어권의 김광규 선생님이나 또 제가 뭐 정리하다 보니까 수상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 이 네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교롭게 다 여성 시인이고 현저는 가장 지금도 현역으로 있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 네 분의 수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한국 시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무엇이 평가됐을까 하는 것이 인제 한국 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제 결론을 내려보면 시는 번역 난도가 높죠. 어 로버트 프로스트가 어떤 아이비 리그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결국 뭡니까?" 결국이란 말은 finally 번역인데 그랬더니 이 거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 다 잊어먹었네요. 번역을 했을 때 사라지는 것. 그게 시다라고 했어요. 정작 이분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저희 어릴 때 더 로드나 테이큰이라고 그 유명한 명시를 제 어릴 때 알려줬던 거장인데 그 번역을 통해서 사라지는 게 시니까 번역 불가능성을 말한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번역의 위대함, 번역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충격으로 제일 타격이 큰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대학도 크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이 수행 질서에서 본 번역도 타격이 크고요. 연구 뭐 말할 것도 다 있지만 저는 이제 원본이 있고 번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원작이 있고 번역작. 근데 최근에 어디다 썼습니다만 원작은 인제 하나고요. 번역작은 언어권별로 다르고 또 그 언어권 한 언어권에서도 여러 번역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인제 어떤 번역 작가가 그 사람의 번역작이 원작 못지않은 브랜드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인공지능의 충격의 가장 역설적 순기능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번역 그 사람 번역이 인제 통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그 사람 번역이라는 게 뭐냐? 아까 우리 나이덕스 지인이 직역과 의역 그다음에 막 도착어 중심, 출발어 중심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세계적인 그 어떤 공감의 영역을 번역자가 인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번역시는 원시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그 도착어로서의 시 한 편을 잘 쓰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아마 이제 이 문정희 선생이 가지는 약간 무당기, 좋은 의미의 샤먼적 의식의 여성성, 그다음에 김혜수 선생이 가지는 뭐 이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첨단의 그 페미니즘과 사실 언어적인 이게 인공어적 활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민족성을 넘어서죠. 그다음에 뒤에 두 분은 페미니스트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섬세하고 고귀한 질서보다는 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비평적으로 수습하지 않았던 그런 질서들을 실을 씀으로써 이제 여성성이라는 범주가 남성성의 이렇게 대립 범주가 아니고 여성적인 것들의 활황이 이렇게 빚어내는 파상력이 아마 이런 분들에게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가 좋은 번역을 만나서 세계적 질서에 들어가서 다음에는 한국 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글을 제가 썼고 그중에서 일부를 제가 강의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우는 이제 여러 도서전이나 이제 출판 현장에서 보면 젊은 독자들이 이제 시에 대해서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굉장히 흥미롭게 비치는데 그러한 현상의 배면에 오늘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한국식 경향의 다양성이랄지 혹은 대안적인 사회적 상상력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공동체의 노래로서의 가능성이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해 주는 그런 귀한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